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최진열 기자입니다. 네, 올해 새해 첫 투벤져스 스페셜 방송인데요. 이제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3프로TV에서 활약하고 계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이제 올해 전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뭐 기준금리를 얼마나 많이 인상하느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특히 미국 연준이 얼마나 인상하느냐였고, 또 다른 한 해가 이제 CPI가 네. 이제 매달 어떻게 나오느냐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해가 바뀌면서 좀 어떤 중심 화두가 좀 옮겨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님 보시기에는 올해는 좀 어떤 것이 중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작년에는 높은 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결과물이 이제 돌아오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작년에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위 금리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게 이제 역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좀 돈이 오히려 회수되면서 혹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국면이었다면 올해 2023년은요. 그 금리 인상의 결과물,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그래도 버티느냐 아니면 조금 많이 빠지느냐, 경기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기랑 기업 실적은 뭐 거의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기라는 펀더멘탈이 지배하는 시장, 그거를 이제 좀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장을 실적 장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역실적 장세, 실적이 후퇴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한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뭐니 해도 경기, 기업 실적 이런 펀더멘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제 거의 뭐 한 3월 정도면 마무리될 거고요.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다 마무리된 거고, 이제 공은 경기 쪽으로 가는데 경기도 불황이냐 호황이냐 뭐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또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애매하거든요. 어디부터가 침체고 성장률이 몇 % 마이너스 나면 어쨌든 큰 침체냐 뭐 이런 게 사실 좀 관념적으로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어쨌든 경기라는 측면은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쁘냐 아니면 예상치보다 훨씬 나쁘냐 이제 그런 센티먼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티먼트적인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보통 예상치라고 하시면 이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뭐 GDP 성장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 뭐 성장률도 있고요. 미국 성장률도 있고, 뭐 당장 뭐 코스피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또 영향을 받겠죠.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 전망이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2023년 올해 성장률이 거의 한 4% 넘을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2% 초반대로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전망치도 올해 2.2%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요, 올해.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으로 낮아졌는데 그래도 올해 2.2%라도 지킬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여기서 하향 조정돼가지고 지금 보는 것마저도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계속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너무 나쁘게 봤다.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2.2%, 뭐 2%보다는 훨씬 더 조금 위 쪽으로 성장률이 만약에 방어가 된다면 그래도 올해 주식시장은 조금 해볼 만한 그런 모양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또 특히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는 올해 마이너스 한 0.5% 이하로 보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한 0%에서 0.5%. 그러니까 살짝 마이너스는 안 가는 정도의
좀 플랫한 성장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0에서 한 0.5, 0.6 이 정도만 만약에 올해 방어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그래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살짝 뭐 소프트한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어느 쪽에 찍히느냐 이게 되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붙느냐 안 붙느냐. 네, 마이너스 뭐 더 큰 폭으로 붙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뭐 계속 주가가 실망스럽게 경기에 실망을 표출하겠죠. 네.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들 하는 말이 뭐 상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하반기가 되면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뭐 상저 하고형으로 올해는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뭐 경기 침체가 그래도 한 2년에서 뭐 3년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경기 침체가 국가마다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겠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저는 내년 2024년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참 다르겠지만 광범위하게 조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률이 저조하고 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그러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뭐 0.5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면 잠재 성장률 밑에 성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한 1.2% 뭐 이 정도가 지금 성장률이 찍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한 2.5%의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저성장이고요. 내년에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침체 기간이 조금 뭐 적어도 한 2년짜리로 이제 보는 이유는 조금 전 세계가 동시에 불황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어느 나라는 조금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면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가 있는데 뭐 모조리 나쁘니까 이게 서로 네, 경제학용어로 스피오버 또 스피백 서로 이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나쁜 거를 주고 나쁜 거를 또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 2년 정도의 경기 침체 기간을 좀 선고할 것 같고 형량이 한 2년 정도 그리고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경기의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의 불황은 한 2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지만 조금 구분해서 보면 좀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고 조금 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나쁜 성장률이 계속 나오는 거는 상반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살짝 뭐 경기 지표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그래도 개선을 내비치는 그러한 모양.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같은 침체 경기 부진 국면이라도 조금 내용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는 뭐 2년 네. 가까이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뭐 이렇게 우울하게 쭉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시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러한 그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들 이런 어떤 체감 경기죠. 이런 체감 경기 지표들이 최악의 어쨌든 저점을 찍는 시점이 저는 올 한 여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2, 4분기 말이나 3, 4분기 초 이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이후부터는 하반기는 이런 경기 지표들이 한두 개는 불황은 불황이지만 ISM 같은 경우도 50 미치면 불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금 뭐 올해 이번 주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49 찍고 S&P 글로벌이 내는 그 저거는 훨씬 더 지금 낮습니다. 47 정도로 지금 찍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50 이하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죠. 경기 불황이죠. 하지만
그 불황 정도가 조금 덜 불황. 저기.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미세한 모멘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 금리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제 10년물이 2%대를 찍지 않을까 저는 3%를 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려했던 고금리 때문에 생기는 주택시장의 조정이라든지 뭐 소비 둔화라든지 자동차 판매의 둔화라든지 이런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들이 그래도 경기 침체 기간이지만 그래도 고금리 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하반기에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금리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채권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좀 투자할 때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라도 또 이제 채권 금리가 꼽히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모든 자산의 뭐 기본이 사실은 안전자산의 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제 10년물을 올해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지금 작년에 4%를 넘었다가 지금 한 3.9% 정도에 와 있는데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기준금리랑 계속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올해 5%나 5.25에서 이제 정지되겠죠. 그런데 장기물,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 뛰어들 거고요. 그러면 채권 수요가 늘면서 금리가 하락할 텐데 금리가 하락하는 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결국 작년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예. 뭐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몇 퍼센트의 금리가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티핑 포인트냐라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라는 것도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 떨어지는 금리를 보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면 되잖아요. 예.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만약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이나 3년물이나 혹은 미국채 10년물 이런 벤치마크 금리가 3%를 깬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의미 있게 매우 높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시면 큰 실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 시장만큼 사실은 약간 경기에 선행적인 지표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채권 시장도 선물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후, 두 달 후에 거래되는 시세를 미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의 변곡점과 연관성이 높고요. 또 주식의 어쨌든 변곡점, 주식이 반등할 때 보면 채권 금리가 먼저 의미 있게 변화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에 못 들어왔던 자금들이 금리가 하락할수록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바뀌면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채권금리를 주시하시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같이 병행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려가시고 의미 있게 3%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참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채권 장기 금리가 3%가 깨졌을 때 그때 어떻게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궁금한 게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서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뭐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해 어쨌든 한 1분기 정도까지 한 3월까지는 계속 그 주식 비중을 한 30% 그리고 안전자산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안전한 그런 자산을 한 70%, 한 3대 7로 가져가다가
한 연말 정도에는 거꾸로 7대 3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주식을 한 70%. 뭐 이제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말에는 한 거꾸로 주식을 한 70%, 현금성 자산이나 안전한 채권을 오히려 30% 정도로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그러니까 지금 늘리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계속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걸 확인하면서 계속 늘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그렇게 이제 비중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만약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 조금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주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0을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올라간다. 뭐 어쨌든 상승의 기울기는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 그러면 초기 상승은 이상하게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조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라는 얘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도 코스피가 한 3,000 가까이에서 떨어지고 S&P 500이 4,800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7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이에서도 계속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또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의미 있게 연중에 이제 중반에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는, 추세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상향 트렌드의 어쨌든 추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냐? 경기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레고랜드 사태도 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흥국 쪽에서 어떤 큰 국가가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모라토리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남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인가 왔었는데 그게 재현될 수도 있고, 또 유로화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경기 침체기에는. 특히 지난 10년간에는 국가 부채, 기업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폭증했거든요. 아까 방금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를 말씀드렸지만,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130%에서 170%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다 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또 중국의 기업 부채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쯤이면 물귀신처럼 주가를 다시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은 다 같이 올라가지만 분명히 조정 국면이 수차례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V자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일사천리로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점. 2020년 4월 이후에 어쨌든 주가 상승의 가파른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섹터나 스타일 쪽에서는 1차 상승 주가가 아예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적 형성 장주, 그러니까 PR이 합리적인 PR을 갖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꼬박꼬박 꽂히는 종목. 뭐 실적이 깡패죠. 예. 실적이 좋아지면 그래 뭐 주가 얼마든지 올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체계적인 위험이 확실히 줄어있기 때문에 실적주에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아마 프리미엄을 높여갈 겁니다. PR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EPS가 올라가면서 PR도 사람들이 높게 지어지면 주가는 좀 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진짜 진검 승부는 바닥에서 1차 상승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4분기라든지 혹은 2024년 내년 상반기장, 이런 장은 좀 펀더멘탈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주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높은 금리에서 조정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 스타일이 사실 빅테크였잖아요. 예.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주식.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올해 초에 PER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도 좀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반면에 지금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에 재미를 많이 봤던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주식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PER이 높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빅테크 주식들과 그렇게 PER이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좀 가치주하고 에너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그리고 성장주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연준의 통화긴축 때문에 시달리면서 낮아졌고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한 약간 높긴 하지만 좀 비슷한 정도로 지금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것을 앞으로 미래에 돌아설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성장성이 있는데 너무 PER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적도 괜찮아.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부채 비율도 뜯어보니까 높지 않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캐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어쨌든 사람들이 뭐 내구재든 내지는 뭐 반도체를 많이 소모하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IT 쪽에서 이제 조금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IT 그리고 좀 2차 전지 전기차가 이제 좀 고생을 조금 벗어나면서 전기차도 이제 조금 주도주가 될 수 있고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네옴시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큰 숟가락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수혜주가 많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핫한 성장 테마를 올라타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약간 성장주 계열 쪽에서 주도주를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뭐 반등할 때는 확실히 어떤 그런 뭐 이게 유행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네. 모르겠지만 어떤 좀 많이 언급되고 좀 그런 회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사람들이 조금 뭐 마음이 좀 푸근해지니까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성장형 테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저는 4차 산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특징은 사실 융합이잖아요. 산업의 융합.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막 잉태하고 파생하고 이제 결합되고 이러면서 막 굴러가는데 그런 쪽에서 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런 쪽도 다시 보자 메타버스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약간 그 밈 주식, 유행 따라 다니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형 테마라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메가 트렌드고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목숨 걸고 혈안이 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쪽이잖아요. 돈이 몰리는 쪽이잖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돈이 몰리는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거기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다 가냐, 성장주라고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이미 뭐 한 5년 성장할 거를 다 땡겨서 PER이 몇백 배 되는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저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리 성장주라도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르시면 좀 큰 실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